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나 자신일 뿐이다. 1889년 1월 3일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프리드리히 니체가 쓰러졌다. 산책 중에 광장에서 매를 맞는 말을 발견하고는 느닷없이 달려가 말을 끌어안고 흐느끼던 중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날부터 니체는 기나긴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병상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4년 뒤부터는 사람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1900년 8월 25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니체의 삶이 어린 시절부터 불행했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신동 소리를 듣고 자랐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늘 학계를 이끌 제목으로 주목받았다. 처음부터 철학자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신학과 고전문헌학을 공부했고 전공을 살려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학 교수로 부임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가 교수가 된 나이는 고작 24세였다. 뛰어난 강의력으로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주변의 많은 대학이 그를 모셔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 명예와 성공이 보장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다. 비극의 시작은 교수로 부임한 다음 해인 1870년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이었다. 위생병으로 자원의 전쟁에 나섰지만 얼마 안 되어 건강만 해친 채 돌아오고 만 것이다. 그는 이후 평생을 심한 편두통과 눈병으로 고생하게 된다. 야심차게 내놓은 자신의 첫 번째 작품 비극의 탄생도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기존의 서양 주류 철학이 강조해온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친해지지 못해 안달이던 동료 문헌학자들은 180도 돌변해 니체에게 비난의 화살을 날렸고 심지어는 그를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훗날 니체는 이때를 두고 24세의 대학 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회상하기도 한다. 결국 그는 1879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의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도덕의 객관적인 기초가 존재한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한 아침놀, 신의 죽음을 처음으로 선언한 즐거운 학문 등을 연달아 선보였다. 그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이즈음 출간되었다. 참고로 이 책은 5년여에 걸쳐 완성된 작품이다. 니체는 1881년 8월 이 책의 기본 구상인 영원회귀 사상을 착안했고 1883년 2월 제네바 근교에서 제1부를 집필해 6월에 간행했다. 제2부는 9월, 제3부는 이듬해 3월에 완성되었으며 마지막 장인 제4부 원고는 1885년 2월에 마무리되었다. 니체는 같은 해 4월에 제4부를 40부가량 자가 출판하여 7명의 친구에게 보냈다. 각 권이 채 100부도 팔리지 않았지만 니체는 그저 자신의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겼다. 언젠가는 자신의 철학을 가르치거나 자신의 책을 해석하는 교수직이 만들어질 거라고도 예언했다. 니체 철학의 정수를 담은 것으로 평가받는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렇듯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다. 너 자신으로 살라.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니라는 부제가 달린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깨달음을 얻은 차라투스트라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차라투스트라는 고대 페르시아의 예언자인 조로아스터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차라투스트라는 30세의 고향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10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기쁨을 누렸지만 어느 날 아침 자신이 깨우친 지혜를 사람들과 나누기로 마음먹고 하산하게 된다. 산에서 내려오던 중 그는 나이 많은 은둔자를 만난다. 은둔자는 차라투스트라가 왜 굳이 스스로 얻은 지혜를 공유하려 하는지 궁금해한다. 사람들은
어차피 차라투스트라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테고 결국 그의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은둔자의 질문에 차라투스트라는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되묻는다. 은둔자 당신이 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말이다. 은둔자는 노래를 짓고 웃고 울고 중얼거리며 신을 찬양한다고 대답한다. 차라투스트라는 그 말을 듣곤 크게 웃으며 산에서 내려온다.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만 오래 살아서 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지 못한 것 같다고 해내며 말이다. 그렇다면 신이 죽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차라투스트라는 마을에 도착해 막 줄타기를 시작하려는 공예사의 구경꾼 대열에 합류한다. 그리고 공예사가 공예를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인간상인 초인을 제시한다. 초인이란 대체 무엇인가? 초인을 뜻하는 위보맨시는 위 또는 너머를 뜻하는 위보와 인간을 뜻하는 맨시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즉 초인이란 인간 위에 인간을 넘어선 인간이라는 뜻의 단어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영어로는 오버맨 또는 슈퍼맨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초능력을 쓰고 하늘을 날 줄 아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초인은 자신을 초월한 자이며 스스로를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자신의 밖에서 바라볼 줄 아는 자이다. 또한 기존의 해로운 전통과 가치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라투스트라가 공예사의 줄타기에 앞서 흥을 돋우는 광대에 불과하다고 여길 뿐이다. 그들은 차라투스트라를 보며 웃고 심지어 증오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초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차라투스트라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가 죽음을 선언한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또는 중세 유럽을 지배한 기독교의 하나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니체는 인류가 오랜 세월 맹목적으로 믿어온 절대 가치를 모두 신이라 칭했다. 낡은 도덕과 이성에 대한 믿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처럼 낡고 오래된 사상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니체가 보기에 영원한 존재인 신도 죽었고 우리가 믿어온 낡은 가치도 무너졌으며 불변하는 이데아와 천국도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뿐이다. 이런 세계에서 니체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나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니체는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조언한다. 니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건 결국 창조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린 창조자가 되기 위해 기존의 가치 목록을 뒤집고 이를 새로운 가치 목록으로 채워나가야 한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니체는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시 반복될 것처럼 살라고 조언한다.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지금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다. 이는 이 세계의 영원 회귀함을 받아들이는 자세이며 영원 회귀를 받아들이는 초인의 자세를 니체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관통하는 니체 사상의 핵심은 결국 발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무의미한 삶의 의미를 찾겠다며 늘 저 아득한 곳을 바라본다. 존재하지 않는 이상과 진리를 말하고 있지도 않은 또 다른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 니체는 다른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죽어버린 신을 붙잡고 이 세상이 알아서 바뀌어주기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자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비난과 오해를 넘어 초인이 된 철학자. 니체는 1869년부터 1888년까지 약 20여 년에 걸쳐 집필 활동을 했다. 후대 학자들은 이 시기를 크게 셋으로 나누어 구분한다.
지필 초기부터 1876년까지를 낭만적 시기, 1881년까지를 실증주의적 시기, 1888년까지를 새로운 철학의 시기로 나눈다. 낭만적 시기는 비극의 탄생으로 대표되는 기간이다. 이는 니체가 그리스 로마 문화 일반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 한편 자신이 살던 시기의 시대 정신에 비판을 가하던 시기였다. 실증주의적 시기는 인간적인 놈은 아인간적인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니체는 학문의 실증적 성격을 강조하고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이를 인간과 세계, 이해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다. 마지막 새로운 철학의 시기는 니체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을 완성해 나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문을 연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책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작품이 출간 초기부터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니다. 아니, 오히려 무시를 당하는 쪽에 더 가까웠다. 종교계의 인사들은 그의 철학이 이단에 불과하다고 비방했으며 도덕주의자들은 그가 사회를 타락시킨다며 손가락질했다. 니체에 대한 오해도 극심했다. 나치의 추종자였던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그의 저서를 짜집기에 나치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엘리자베스는 광적인 국가주의자이며 반유대주의자였던 베른하르트 페르스토와 결혼했다. 페르스토는 유대인을 독일이라는 몸에 붙은 기생충이라 표현할 정도로 극단적인 반유대 정서를 지닌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가 1889년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후 엘리자베스는 니체의 페르스토의 이미지를 덮어 씌우고자 했다. 엘리자베스는 흩어졌던 그의 저서를 모아 니체 문서 보관소를 열었으며 정신이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니체를 보관소 안쪽에 전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나치 정권의 수장이었던 히틀러에게도 니체의 위버맨시란 당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생전에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국가주의를 강하게 비판한 니체를 두고 이런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니체의 철학은 이후 출현한 수많은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실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형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마르틴 하이데거, 칼 야스퍼스 등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니체를 통해 인간 실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단서를 발견했으며 미셸 푸코와 질 들레즈, 자크 데리다 등 포스트 모더니즘 경향의 사상가들은 탈근대를 위한 사유와 문법을 니체 사상을 토대로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또한 카를 마르크스, 지그문트 프로이트,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등과 더불어 현대 철학 및 인문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기도 한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막스 베버는 오늘날의 지식인 그리고 특히 오늘날의 철학자가 얼마나 진실한가는 니체와 마르크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는 근본적으로 마르크스와 니체에 의해 각인된 세계라고 주장했다. 니체 철학이 그만큼 현대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철학과 인문학뿐만이 아니다. 니체의 철학은 영화,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는 물론 문학, 심리학, 사회학 등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읽히고 또 영향을 주었다. 생전에는 어떤 이의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이후 누구보다 많은 분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니체와 그의 철학이다. 여기까지 빅피시 출판사의 도서 위대한 철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 중 니체에 대한 내용만 발췌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니체가 그저 자신의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을 뿐이라며 묵묵히 자신의 철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답게 살기 위해,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 그는 오래된 사상을 뒤엎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도 그가 영향력 있는 철학가로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해 시작됩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진정으로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 나답게 살 때 개인의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은 니체와 같이 유명한 철학가들 30명의 삶과 철학에 대해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한 책입니다. 시대적인 사상도 느껴볼 수 있고 그 사상을 통한 가르침까지도 있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사르트르, 루소, 비트겐슈타인,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등 여러 유명한 철학가의 사상을 한 권의 책으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위대한 철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을 추천드립니다.